국회에서 손꼽히는 금융경제통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뭐 엄청 바쁘시고 활약도 많으신데요. 예, 가뜩이나 이 연말에 법안들이 밀어있고 국회도 있고 바쁘신데 의정활동 바쁘실 텐데 이 공정경제 3법 이거도 전문가 의원님으로서 상당히 역할이 커지고 계십니다. 요즘 어떠세요? 정말 바빴죠. 특히 최근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네. 개미 투자가들의 입장도 듣고 저희 당도 입장도 조율해서 당정 청과 잘 협의해서 그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를 했죠. 그래서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 금융소득 과세를 하겠다. 그 방침에 맞춰서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한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 유예를 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걷었으면 좋겠어요. 소득세를 많이 걷는다는 것은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 말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이익을 많이 얻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또 재계 간 이 의견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핫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 내에서는 아직 좀 밋밋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아직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는 이제 하자는 입장인데 아직은 저희도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해야 되거든요. 법안 소위에 요번 법안 소위에 이것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직 간사 간의 합의가 들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당과의 협상은 아직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해서 재계가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 재계의 목소리를 많이 듣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청도 다녀왔고요. 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등 다니면서 업계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과정이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국민의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에 대한 좀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물론 조문 하나하나 완벽하게 입장은 정리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법안 소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본적인 입장마저도 아직은 좀 불명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들마다 편차가 상당히 좀 심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저희 정무위원회도 의원들끼리 조금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국회 논의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가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개정안이 되면 이제 재계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 걱정의 소리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공정경제 3법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 겹친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재계에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 이게 또 의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에 대한 책임이 큰데요. 정부 여당이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발목 잡으려 하겠어요? 기업이 잘 되게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시설 투자도 잘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해서 경제 성과를 잘 만들게 노력하는 게 여당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업인 괜찮은데 기업인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기업이 잘 되게 하고 기업의 성과가 주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좀 순기능을 하게 하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인이 약간 불편하는 것과 기업이 잘 되는 것과 상충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죠? 기업이 잘 되는 걸 선택하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이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거래 3법은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그리고 공정경제의 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 경쟁력이 세계에도 통하는 그런 강한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계에서 네. 우려하는 게 일단 가장 꼽는 게 감사위원 분리선출. 그다음에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 선임권, 의결권을 3%로 지분의 3%로만 규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해외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을 와해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는 먹튀. 예전에 뭐 론스타라든가 뭐 소버린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반박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감사위원 제도가 있죠. 근데 지금 감사위원을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사는 사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있는데 어찌됐든 최대 주주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이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다 보니까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감사위원은 분리 선출을 하자. 즉 다시 말해서 이사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추총해서 따로 뽑자. 그런데 기존의 지분율대로 하면 또 최대주주가 가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과연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최대 주주의 입장이 아닌 전체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똑똑히 보는 게 감사 역할인데 기존의 이사 중에서 하면 한계가 있으니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분리를 하는데 지분을 다 인정하자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3% 룰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렇죠. 물론 3% 룰이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는 것은 저도 뭐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게 또 우리나라의 기업 역사의 산물이죠. 그동안에 재벌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또 대주주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어 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리 선출을 함에 있어서 지분 제한을 두자 3%로 그리고 합산을 하자. 이제 그게 우리 정부의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본 취지는 저는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지배 구조가 상당히 점수가 낮아요. 후진적 지배 구조라고 세계 경제 기구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지배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냐 없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고 재벌의 지배 구조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일괄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어찌 됐든 평균에서는 좀 처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하려 그러면 기존의 제도보다는 좀 더 독립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선출과 3% 합산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제도에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리선출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또 이사회 멤버가 돼요. 현재 정부 안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사진과 감사를 아예 구분하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선출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고 독립적 조직을 갖춘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감사의 독립성도 높이고 또 일부 재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분들이 이사회 조직에 들어오면 회사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영업 기밀과 또는 기술 개발의 진척도 그리고 경쟁 업체와의 정보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부로 새 나간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우려를 부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도 독립적으로 선출된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가 안 되게 하면은 차이나홀이 쳐지는 거죠. 그런 재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상법에도 임원이 이런 부당하고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민의 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우려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그런 기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사회 조직과 감사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그런 우려가 적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리선출하고 3%하고 합산하는 게 금융기관에는 이미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기관과 제조업이 다르죠. 뭐 기술 지출이라든지 영업 비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융기관에 이 제도를 적용했을 때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의 우려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향에 또 우리의 또 정당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균형적으로 저희가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좀 더 이제 근본적인 회의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게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한 주를 가진 사람은 한 주만큼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다는 거는 주식회사 제도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집중 투표제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대주주가 60%가 있고 소액주주가 40% 있잖아요. 지금은 의사결정은 모두가 60%를 갖고 있는 부분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40%는 아무 의사결정권에 소유돼 있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면을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 투표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3명 뽑을 때 한쪽에서 몰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서 3표를 몰아서 이 사람을 이제 이사로 만들게 하겠다. 그게 이제 집중 투표제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주 1의결권을 가장 위배하고 있는 게 지금 최대주 중심의 의결 구조다. 오히려 반론에 대해서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해 나가느냐. 다시 말해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지배성, 그리고 경영의 자율성, 그리고 자기들이 그 기업을 일구었을 때 갖고 있었던 기업가 정신을 잘 발휘하게끔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기업에 반영할 거냐.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너무 과하게 서로가 반응을 하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또 서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서로가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게요. 이게 대주주 의결권을 이제 감사선임 의결권을 3%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의견을 낼 수 있냐면 국민연금이 낼 수 있다. 예? 지금 만약에 그렇게 국민연금도 3% 제한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국민연금이 지금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예. 주주들도 다 3%를 묶입니다. 3%를 묶입니까? 예, 아 그렇게 하면 뭐 얘기가 좀 다르게 되죠. 이게 연금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런 반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도 LG화학의 분할에 대해서 이제 분할 반대 의견을 냈죠. 국민연금은. 그렇죠. 근데 다른 기관들은 분할 찬성을 했거든요. 연금 사회주의 또는 국민연금의 주도성이 너무 높다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하자는 대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따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 소위 스튜디십 코드라 그러는데 그런 기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다 기관들마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사회주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죠. 국민연금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주 1회 의결권이잖아요. 국민연금도 의결권 행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저는 연금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민연금이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정말로 국민 재산 증식에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플러스가 될 것인가 그 관점으로 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이 조직이 좀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저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말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라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끔 그 의사결정 조직을 좀 더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응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독립감사 선임제 이거는 학자분들이나 다른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구미에는 없는 제도인데 왜 굳이 이걸 들여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요? 미국에는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외국에는 다 다르죠. 뭐 독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감독위원회, 그다음에 경영위원회 이사회가 두 국에는 구성되어 있고 다 나라마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 발전의 역사 속에서 재벌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이런 압축 성장에 물론 상당히 긍정적 측면 대한민국을 이제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조선 이런 압축적으로 투자를 하고 큰 성과를 내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소수의 지분을 갖고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 또는
경제력 집중 이런 또 부정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국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아이디어는 과거 정부부터 뭐 최근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던 거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인 김종인 대표님께서 낸 법안은 지금 우리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한 법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진보 보수 여야 진영의 논리보다는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업을 둘러싼 환경, 기업과 주주, 기업과 다른 기업, 기업과 소비자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잘 규정하는 것이 그 기업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책임없이 또 부여하고 더 이익을 많이 내게 만들고 또 그 이익이 기업주, 최대 주주에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대다수 주주들에게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왜 공정경제 3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일단 합의가 잘 좀 예, 저희들도 얼마든지 뭐 그런 열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의견 내주시면 저희가 귀를 열고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법 일부 개정안에 다중대표 소송제도 있잖아요. 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게도 이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다중대표 소송제. 이게 되면 상당히 뭐 기존의 대주주들이 좀 곤란하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 재계는 이렇게 되면 소송이 뭐 남발할 수도 있고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외국계 투기 자본이 이걸 경영 개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거리를 좀 제시한단 말이죠. 다중대표 소송제는요. 지금도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를 하고 있으면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최대 주주나 또는 또 배임 횡령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할 때는 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경우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 모회사 주주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에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한 이런 경영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원이 주주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의 행위를 제대로 못했을 시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갖고 있는 주주대표 소송을 좀 확대를 해서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의 임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 이제 이것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할 수 있는데요. 보유 기간을 좀 설정하자. 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 취지는 회사의 임원이라 하면은 주주를 대신해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못했을 때는 소를 제기받을 수 있는 그 기본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미국이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일탈 행위가 상당히 적은 거고 회사의 이익이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아닌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일했을 때는 민의행사단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묻고 있죠.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막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되게끔 또 우리가 거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제안을 하는 거는 무분별한 재벌 그룹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뭐 당연히 뭐 논리가 됩니다. 이건 좋습니다. 근데 제기에서는 반대로 그러면 지주회사 전환에 큰 비용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S그룹,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30조 원 정도 지주회사 전환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돈 들어서 이게 뭐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부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갈 거냐, 비지주회사 체제로 갈 거냐, 그거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지주회사를 가라고 강조한 적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IMF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라든지 다른 기업이 전이가 많이 되니까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가져달라.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를 유도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한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회사, 손자회사가 많아지고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분은 긍정적 측면인데 이런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지금은 한 10% 정도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기업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면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굳이 이렇게 비용 들여가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싫다. 그러면 현재 체제대로 가도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강행 규정으로 생각을 해서 얼마의 비용이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선택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럼 미국 같은 대기업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에 2억 달러는 뭐 큰 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막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홀딩 컴퍼니를 두고 다시 말해서 지주회사를 두고 자회사, 손자회사를 만들 거냐 말을 거냐인데 MS가 페이스북에 투자를 한다. 이것은 그 대기업끼리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전혀 별개 문제죠. 그 비용이 이 비용으로 쓰여야 되는데 뭐 이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건 아마 주장하시는 기업들이 고민을 하겠죠. 이 여유 자금을 갖고 뭐 R&D 투자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M&A를 하든 그렇죠. 안 그러면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 나가는데 쓰여지든 그러면 기업에 얼마든지 폭넓은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이게 제기 의견에 대한 반론을 좀 해주셨는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게 뭐 한두 해가 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그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어긋난 게 있었는데 일단 일감 몰아주기 개정안에는 보니까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금은 이제 고유한 회사로 제한했다가 이걸 20% 이상으로 이제 폭을 넓힌 거죠. 강화한 거죠. 이제 강화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통계를 봤더니요.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서보다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정도 늘어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가 맞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일감 나누기 계열사와 지주사 간의 어떤 모회사 간의 거래도 정당한 거래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참 오해가 많은데요. 저희가 계열사끼리의 내부 거래를 법으로 막는 건 아닙니다. 내부 거래는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일감 몰아주기는 부당하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시세가 100원짜리인데 130원에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서로가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최대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래 관계를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지 정당한 내부 거래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수직 계열화의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규제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규제라고 생각해서 과거보다 3배가 늘어난다.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일감 몰아주기가 갖고 있는 폐해가 참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 그런 거 아닙니까? 모회사는 대주 지분율이 적고 대주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회사에 이익을 주는 거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회사 주주들은 다 손해보는 거죠. 이익이 100원 날 걸 여기 50대 주고 50만 이익 나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막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업의 모양새고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돼야만이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일감 몰아주기의 많은 부분이 상장회사의 이익을 비상장회사고 최대 주주가 절대적으로 지분이 높은데 이렇게 전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부 거래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부당한 그리고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최대 주주 지분이 높은 이 자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익을 넘겨주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고 반영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든지 긴박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3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계열사들끼리의 내부 거래를 막는 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오해는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를 막는 건 아니다. 좋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은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사실 단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는 공정위를 거쳐야만 기업의 부당행위라든가 이런 걸 고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넓혀서 예를 들면 일반인이 해서 검찰이 같이 조사에 나설 수가 있다. 이렇게 요약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는요,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과 형벌, 양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전속 고발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벌 조항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벌칙을 간다는 것은 형벌 조항인데요. 네. 우리 공정거래법에 과연 형벌 조항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을 빼고는 형벌 조항을 없애고 네. 좀 더 과징금을 높여서 과징금 체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서 검찰이 고발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아주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는 어떻게 보면 공정위가 그동안의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 이런 어떤 분석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공정이 고발을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공정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과 자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됐을 때의 우려도 당연히 있는 거죠. 남소의 우려. 소위 말해서 또 별건 수사.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제 압수수색을 전제로 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 꼭 그 고발된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또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제 엮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별건 수사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과의 MOU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담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하고 입찰 담합과 공소시효가 1년 이내인 것만 검찰이 하겠다. 뭐 이런 MOU 체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또 중소기업들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직이 작고 자금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법무팀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해서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2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오남용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발휘가 안 되고 이게 남소나 별건 수사로 인해서 기업들이 너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좀 더 보완적 장치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약간 앞서 말한 주제들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금융업계는 이미 상당 부분 이 규제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보험권이라든가 증권법이라든가 은행법으로 규제등이 되고 있는 사항이 겹치는 게 많은데 왜 굳이 또 하느냐 이런 질의가 나와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 금융그룹 감독법의 대상은요. 현재 금융지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현재 비금융지주 회사 중에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있는 금융그룹을 상대로 하는 건데요. 현재는 6개 그룹이 금융그룹이 해당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보험업법 또는 뭐 증권 관련 법률 그리고 또 여신 전문 법률에 의해서 각 업권별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년 전부터 이 법의 내용을 담은 모범 기준을 만들어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는 크게 없고요. 다만 이제 업권별로 하고 또 모범 기준이라는 것은 법보다는 약한 거 아닙니까? 업권별로 하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는 통제 가능한데 이걸 전체 금융그룹 내에서 위험이 전이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가공 자본으로 인해서 자본 충실이 해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규제를 만든다거나 새로 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차원보다는 개별 기업의 건전성 위주로 법적인 규제를 해왔던 것을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비금융 지주회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룹 차원에서의 위험이 있는지 건전성이 침해되고 있는지 또는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차원의 법이기 때문에 저는 큰 마찰 없이 뭐 한두 번 정도 토론을 통해서
보완이 된다 그러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금융그룹 감독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미 학습이 좀 돼 있고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돼 있고 한데 일부에서는 지금 정무위 간사님이시잖아요. 지금 정무에서 지금 보험업법 개정까지 같이 하는데 이 연관이 있나요, 이거랑?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럼 지금 공정경제 3법은 아까 말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이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이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 3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거는 저희가 우리 국회의원이 낸 법이죠. 당론이나 정부가 낸 법이 아니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특정 계열회사에 과다 편중되게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위험이 보험회사로 전이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총자산 투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것을 원가로 볼 거냐, 다시 말해 취득 원가로 볼 것이냐, 시가로 볼 것인가, 이제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로 봤을 때 3% 이상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자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취지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시가로 평가해서 위험을 현재 제대로 평가를 하자. 그 취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소급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앞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 규정을 만든 것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이 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삼성생명에 플러스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것은 당론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고 의원 발의인데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당위성과 현실론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공정경제 3법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